게스트하우스 아침에 같이 식사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각자 온 타인이지만 우리는 같이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식구야. 사람들이 그 순간 달라져요. 인연이라는 거는 내가 노력을 하고 공을 들여야지만 인연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닦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작가로서 글 쓰고 계신 거는 네. 다 그 라디오를 네. 위해서 하시는 글쓰기가 가장 많은 거죠? 네. 지금은 이제 라디오 쪽에서 나가는 그런 컨셉의 일을 하지만 사실은 부산하고 경남에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저는 책을 한 권 내는 게 저도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이제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 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작가님이 여러 가지 일도 음. 하고 계시지만 그렇죠. 지금까지 하신 이 많은 일들 중에서 좀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우리나라의 첫 여성 전용 게스트 하우스일 것 네, 맞아요. 같은데 이때 경험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20대 초반에 거의 뭐 21살 때부터 유럽 여행을 필두로 해서 쭉 다녔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숙박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유소 호스텔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개인 민박들이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상적이어서 한국에 왔는데 마침 이제 제가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에 내려와서 이 친구가 우리 집 아니면 잘 데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을 같이 해운대에 있는 모 찜질방에서 잔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이쪽 일을 하는데 굉장히 원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게스트하우스 오픈을 한번 해보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해운대 바다 쪽에 나온 상가 건물을 또 경매로 이렇게 받아서 거기를 또 이제 잘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이게 처음에 저도 될까? 왜냐면 앞에 막 드러내놓고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고 좀 이 골목처럼 안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해놓고도 될까 안 될까 굉장히 두근두근 했었는데 결론적인 거는 대박이었죠. 이게 몇 년도였어요? 이게 2009년도? 당시에는 부산에 게스트하우스가 있긴 있었어요. 약간 혼숙 형태의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있었는데 허가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가된 곳을 우리가 만들자. 왠지 모르게 우리가 뭔가 될 것 같아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에 해운대 구청에 들어가서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건축법과 위생법과 이게 이제 그 과를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네들도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 결국 쉽게 가면 숙박의 기준을 모든 걸 다 맞춰서 해서 다시 제출을 했더니 그때서야 겨우 허가가 났었죠. 그때는 법이나 이런 규제들 자체가 이런 문화의 네. 속도에 못 따르지를 미쳤어요. 못했던 거구나. 맞아요. 네. 그러고 나서 재밌는 현상은 저희가 이제 양성화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덕분에 게스트하우스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방송을 타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방송에 나왔는데요? 그때 뭐 부산 쪽에 있는 방송에서도 게스트하우스 소개가 있었었고 부산국제영화제 관련돼서 또 소개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전국 방송에서 봤죠. 제가 영화과예요. 네네. 그래서 부국제가 이제 음. 매해 빼먹을 수 없는 그 영화 학도들에겐 네.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갈 때마다 저도 친구들 동기들이랑 숙소를 잡아야 됐는데 네. 이제 제가 대학생 때는 그래도 숙소 옵션이 음. 그나마 좀 많이 늘어나는 시기여서 이제 뭐 그런 거에 다 밑거름이 된 작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3년 정도 그쪽을 끌었었는데 3년 동안에는 여행을 한 번도 못 나갔었어요. 오히려 그 일을 하고 나서. 왜냐하면 남들이 쉬는 날에는 저는 일해야 되는 또 그런 그쵸. 날이고 그쵸.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한 명이 예를 들어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나 혼자 있고 싶은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모텔이나 또 그런 데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그런데 여기 오니까 집처럼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상담도 많이 해 드리고 들어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상담센터처럼 운영을 하기도 했었고 너무 감사하게 그분이 올해 오셨고 내년에도 오실 거고 이렇게 또 계속 약속들을 하면서 친구도 되고 언니도 되고 동생도 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3년이 여행을 못 다녀서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행복했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때 오셨던 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요가 있었는데 해결 방법이 없었던 그 포인트를 캐치하셔서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처음으로 여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걸 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이 이제 어땠어요? 거기가 술집처럼 운영이 됐던 곳을 처음에는 리폼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 리모델링식 방식으로. 그런데 워낙 이제 저녁 장사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술 담배 냄새 이 도저히 뺄 수가 없겠다. 또 그때는 또 법이 달라서 실내 흡연이 가능했었잖아요. 가능했었죠. 그래서 전부 다 철거를 해버렸어요. 과감하게 안 된다. 돈 이거는 못 진짜 살린다.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30% 정도 더 예산이 더 측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결정이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다만 아쉬웠던 거는 샤워실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화장실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복도로 나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계속 숙박을 해주시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매일 아침 이제 빵도 구워드리고 뭔가 아침으로 드실 수 있을 만한 거를 뭐 커피도 내려놓고 거의 조식 그러면서 서비스 포함. 네, 제가 만들어 드렸었죠. 그 홍콩에서 온 친구가 자기는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라는 말에 저는 사실 좀 그랬었거든요. 집에 너 그 가족하고 같이 살지 않아? 같이 사는데 각자가 너무 바빠서 그냥 굶고 나가기 일쑤였다. 그런데 오히려 여행 와서 나는 아침을 대접받는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더 잘해줘야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했고 주변의 상권에 같이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요. 그 당시에 부산은 하루만 왔다 가는 곳이라는 좀 그런 게 많았었어요. 아, 볼거리 없다. 당일치기요? 네, 볼거리가 없다. 그래서 왜 볼거리가 없어? 너네가 몰라서 그런 거지라고 해서 지도를 만들었었어요. 손지도를 만들어서 혼자 오는 사람들이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맛있는 그 수제 돈가스 집이 있는데 혼자 가도 될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영문판, 한글판으로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제가 가서 사장님께 물론 저도 사 먹기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저희 게스트하우스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사장님 저한테 뭔가를 챙겨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잘해주기만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인연을 맺은 또 사장님들도 좀 몇 분 계셨죠. 네. 네. 이제 또 그때 2008년, 2009년 이렇게 2000년대 후반을 생각해 봤을 때 네. 저는 그때 많이 어렸지만 저도 지금- 어렸어요. 아, 그쵸. 네. 제가 막 그때 상황을 다 기억을 못해서요. 네. 그때는 요 국내 여행 문화나 네. 그런 숙박 시설에 있는 문화가 지금이랑 또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때 게스트하우스는 있었지만 다 혼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곳이 많았죠. 그 속에서 여성 전용의 니즈를 이제 발견하게 된 계기와 여성 전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썼던 부분이 있었을지. 왜 하필이면 여성의 성을 제안을 했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좀 뭔가 안정된 곳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게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혼숙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것도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혼숙을 하면 남자분도 받고 여자분도 받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수익적인 부분은 더 클 수가 있었거든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만을 타겟을 했던 이유가 여자끼리 그때 당시에는 여행을 가고 잔다라는 그런 거를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시대이기도 했었고요. 그 여자친구들끼리 여행을 하는 게 네. 좀 특별한 케이스였던 거예요? 조금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그럼 누구랑 여행을 가야 돼요?
부모님, 가족 가족 단위로. 아니면 학교에서 공식적인 MT 아.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여자친구들끼리 내려가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부산에 이런 여성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저희는 여기 가요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확인 전화 와요. 그래서 우리 애가 누구인데 거기 머물고 있나요? 그러면 있으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으로 보면 뭐 개인정보법 얘기하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서는 그렇게 믿어줬기 때문에 보내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성인 여성분들을 찾는 전화는 따로 답을 안 해드렸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여성분들을 제가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분위기를 좀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여행이 힘들어서 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오히려 조금 밝은 분위기에서 같이 있으면서 너무 바닥에 빠지지 않게끔 도와준 역할도 있었고, 새로 외국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왔었기 때문에 외국분들이 와서 굉장히 큐티한 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너무 귀여워, 예뻐, 그리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핫존들을 좀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게스트 하우스가 재밌게 놀러 오는 곳일 수도 있지만 이제 여행을 모두 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안식처가 될 수도 있게 기획을 하셨네요. 네, 맞아요. 저는 뭔가 부산에 가면 아지트가 있다라는 게 그게 정확한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내가 내 돈을 주고 숙박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를 좀 얻어갔으면 좋겠고, 뭐 굳이 얻지 않더라도 그냥 편안한 휴식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누군가가 부산에서 뭐 예를 들면 가방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만능 해결사로서 반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오셨던 손님들이나 있었던 해프닝들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좋은 해프닝도 있고요. 좋지 않은 해프닝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여자친구랑 싸우셨나 봐요. 여자친구는 이제 저희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있었고, 근데 이 남자분이 3일 연속 술 마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희는 방화문이거든요. 그것도 일부러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네, 저희는 그렇게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상가에 보면 또 소방법상 했었어야 된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네요.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제 복도에 들어누워서 자는 거를 경찰에 신고해서 모시고 가게 했었죠. 아무래도 이제 싸운 기분에 술까지 들어가면은 좀 위협적으로 네, 오셨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술 취한 사람들을 대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배웠었고요. 그래요? 술 취한 사람들 달래야 어떻게 돼요. 달래야 돼요? 그 막 윽박 지르거나 이렇게 하면 더 날리기 때문에 잘 달래서 경찰분과 함께 이제 가시게끔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기억이자 행복했던 기억 중에 하나는 저보다 연배가 한참 위에 그 이모님뻘? 네, 그분이 혼자서 이렇게 오셨는데 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시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뭐 서울에 이제 어머니를 잠시 모셔야 되는 상황이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바람을 쐬러.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일주일 있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한 달이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힘을 얻었어요 하고 이제 올라가시는데, 가셨다가 석 달 뒤에 또 내려오셨어요. 석 달 만에요? 그러고 나서 한 몇 번을 더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과 이제 인생 얘기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겪었던 일이라든지 뭐 인생의 선배로서 저에게 들려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여행을 다닌다는 걸 못 해봤었는데 우리 세대는 그나마 여행을 할 수 있는 세대여서 참 부럽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저 나이가 되면 나도 저렇게 푸근해 보이는 저런 인상을 가진 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우정을 다졌던 그런 일이 지금 생각이 나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면서 얻었던 거는 저희가 미성년자를 벗어난 대학교 1학년부터 아주 뭐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상관없이 다 입장을 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친구가 되고, 또 거기 안에서
또 다른 친구를 만들어서 서로 연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뭔가 마음 뿌듯했었죠. 네. 외국인 분 손님들은 보통 뭐 서울에서도 여행을 하다가 부산으로 내려오신 분들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도 있고 뭐 군인 출신도 있고요. 음. 그리고 뭐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메이저급 감독님 외에는 그런 분들은 그랜드 호텔이나 지금 없어졌지만 파라다이스 이런 데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3국이라든지 조금 힘든 곳에서 이렇게 오신 감독님들은 또 자기 자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제가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시즌에는 주위에 숙박 금액이 다 올랐었어요. 그쵸. 네, 다 올랐었어요. 음. 심지어 이제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던 것도 다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수기, 비성수기를 나누는 것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물론 돈을 벌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는 알고는 있으나 저는 저라면 너무 싫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이 이걸 녹화하고 있는 오늘도 성수기 시즌이잖아요, 이제. 시작됐죠. 네, 그래서 다들 여름 휴가 가냐, 네. 예약 빨리 해야 된다, 지금 해도 늦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확실히 숙소를 예약할 때 성수기 비용이 진짜 만만치 않더라고요. 실제로 이 장소를 제공하는 분의 입장으로서 왜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느끼셨던 거예요? 물론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힘들어요. 겨울에는 손님들이 정말 없는 데는 없거든요. 빵명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여름에는 한 차를 벌어야지 겨울을 보낸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알지만 요즘은 세 단계로 나뉘었어요. 성수기, 극성수기, 비수기. 맞아요. 그러면 극비수기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단계가 맞는 것 같은데 세 맞네요, 단계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는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유지는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드리는 계속 몇 년마다 바꿔야 되는 그런 업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인테리어를 바꾸는데 들은 그런 비용들도 있을 거고 각자의 아마 사정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스트하우스는 그러면 안 된다. 게스트하우스는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이고요. 물론 이 방송 들으시는 다른 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서 저는 그랬었어요. 네. 그 덕분에 사실은 사시사철 잘 됐던 곳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오히려 반대네요. 그렇게 성수기 또는 극성수기 이게 부국제가 있을 때 네. 비용을 더 올려받는 거가 아니라 항상 음. 꾸준히 똑같은 금액으로 유지를 하되 이제 손님들도 그거를 알아봐 주시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더 오시는 손님들도 그거를 신경을 쓰신 것 같나요? 네, 맞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어디 갔었을 때 숙박비가 너무 부담되면 그 여행을 어떤 사람들은 접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금액을 일정하게 항상 맞춰 놓으면 예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산에 더 머무는 시간이 많을 것이고 부산에 머무를수록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또 식사도 하실 거고 뭐 놀이도 뭐 이런 데도 가실 거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들어보니까 그때 게스트하우스 음. 운영하시면서 정말 좋은 추억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때 힘들었던 점, 이제 운영적인 면에서 힘들었던 점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에 대한 그런 지침서, 책 이런 거는 일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곳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 6개월 정도는 도착하시는 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새벽 2 시에도 픽업 갔었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오는 길이 험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면 뭐 제가 바쁘지 않으면 "모시러 갈게요."라고 해서 기꺼이 인제 갔었는데 계속 하기는 또 힘들더라고요 그 일은. 그쵸, 네. 그쵸. 그리고 저희가 도미토리라고 해서 여러분이 또 있는 큰 방에 또 머무실 때 들어가는 소음들이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룰을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야겠구나.'라고 해서 체크인은 10 시까지. 라는 게 6개월 이후에야 인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좀 주먹구구식으로 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몸이 힘들었죠. 아. 네. 그래서 그러면 운영을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직접 3년 하시 가까이 했었어요. 3년 가까이 하다가 저 대신 또 맡아 주실 분한테
네, 사업권을 넘겨서 이제 그분이 계속 또 다 잘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지금도 있나요? 아, 네, 지금도 있어요. 그래요? 네, 잘 만들어 놨죠. 그렇네요. 네.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게. 네. 네. 운영하면서 좋았던 점도 얘기해 주세요. 운영하면서 좋았던 점은 제 생에 가장 큰 돈을 벌어 봤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여름에는 모든 베드가 꽉꽉 차다 못해서 대기가 계속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큰 돈도 한번 벌어 봤었었고요. 그리고 거기 있음으로 해서 제가 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았었던 것 같고, 제 인제 동료가 "강아지를 너무 입양을 한번 해 오고 싶다."라고 사실 전 반대를 했었어요. 왜냐면 정말 바빴기 때문에. 저는 원래 털 달린 아이들은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저는 경험이 있지만 동료는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 그렇게 반려동물을 길러보시는 분이었어요? 네. 음. 그것도 겁도 없이 그 큰 아이를. 아주 큰 아이, 목장견. 큰 콜리. 네. 인천에서 어떤 분이 이제 구조해서 한 거를 인제 이 친구가 보고 저 허락 없이 입양을 하는 바람에 저희 인제 게스트하우스를 데리고 와서 같이 동거동락을 했었죠. 그 손님이 더 좋아했어요.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동물 왜냐면 좋아하는 분이면. 이 친구는 아침 저녁을 배변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인제 고객들이 자기는 이렇게 큰 개는 못 키우지만 여기서 산책을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해서 해변가 산책도 하고 동백산 산책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저는 좋았죠. 저 대신 나갔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또 다른 저희 게스트하우스의 스텝의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무지개 다리를 건넜죠. 네. 거의 마스코트 마냥 네. 잘생겼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얼굴인 멍멍이가 딱 됐겠네요. 이름이 뭐였어요? 그때 윌리였어요. 윌리? 네.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 뭐 반려묘 구출하고 입양하고 그쪽도 저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지금도 고양이 2마리 기르시잖아요. 네네네. 고양이도 그러니까 첫 번째 고양이는 이제 시댁에 들어가는 한 가족의 고양이를 애지중지 3년을 키우셨는데 못 데리고 들어가서 제가 가서 데리고 와서 키우고 한 1년도 좀 채 안 돼서 또 다른 집 애가 또 입양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또 데리고 와서 다행히 둘이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나를 지켜주고 덕분에 난 더 행복해하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그 네. 차이가 뭐인 것 같아요? 사람이 주는 기쁨과 음. 동물이 주는 기쁨. 반려동물하고 이런 친구들은 그냥 무조건적인. 맞아요. 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상관없고 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내 편. 맞아요. 그리고 네. 너무 투명해요. 맞아요. 왜냐면 멍멍이들, 강아지들은 감정을 숨기질 않잖아요. 눈빛으로 그 다 느끼는 거, 얘기하죠. 짜증나는 네. 것도 다 드러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네. 돼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동물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구호단체도 그렇고 거기에도 좀 힘을 보태고 싶다라는 건 항상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많이 벌어서 더 실천을 할까 봐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또 지금이랑 정보를 알아내는 방식이 조금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때 손님들은 보통 어떤 경로로 게스트하우스를 찾게 됐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일종의 부킹하는 플랫폼들이 대표적인 플랫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2군데 하고 한국 쪽에도 1군데 정도 올려서 게스트하우스의 특징하고 이런 거를 올려서 홍보를 거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냥 그 웹사이트들 통해서요? 네. 그러면서 뭐 블로그에 글 적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지금처럼 뭐 내 땡땡처럼 뭐 영수증 리뷰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그쵸. 네. 그런데 입소문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신기했었어요. 네, 어떻게 알고 신기했었어요. 오셨는지. 네. 그래서 한 번씩 물어봐요.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러면 "누구 소개로 왔어요." 막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 어떻게 지내요?" 라고 막 얘기하고 "아기 낳았어요." 뭐 얘기도 하고 그 사이에 또 결혼을 해서 한 친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입소문으로 오는 친구도 있었고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해외 사이트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예약을 해서 많이 들어왔었죠. 전화로 이렇게 예약 부킹을 받는다든지 그런 건 없었고 그때도 플랫폼으로 다 예약을 받았었어요. 네. 다행이었죠.
전화로 하는 거보단 그쵸? 좀 전화로 하면 좀 자동화된 힘들어요. 시스템. 왜냐하면 이름 알아듣기도 힘든 분들도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겠다. 적어놓고 나면 다시 수정을 해야 돼요, 나중에. 게스트하우스를 차리시게 된 것도 그 전에 했던 여행 경험들에서 네, 온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유럽 여행 하셨을 때 이야기해 네. 주세요. 유럽 여행 했었을 때 굉장히 선명히 지금도 떠오르는 기억 중에 아주 재밌는 기억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였어요. 제가 또 전공이 미술이다 보니까 그래요? 저희가 어떤 미술이요? 공예 쪽이었어요. 그래서 손으로 만지는 그런 쪽 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부전공 같이 하는 게 사진 쪽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진 찍으면 필름으로 찍어야 돼 이런 게 있었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무겁게 이제 여행을 나갔었는데 필름을 엄청 많이 사가지고 갔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들었던 정보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사가지고 가는 한국 필름이 가장 저렴하다. 그래서 제가 한 30통을 챙겨서 거금을 들여서 이제 사가지고 갔다가 애지중지하면서 다녔거든요. 그 사진 찍을 때 손 덜덜 떨면서 그쵸. 하나하나 예쁘게 잘 나중에 찍고. 결국 흔들려 있으면 굉장히 속상해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중간 정도 가니까 필름이 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샀구나 내가. 했다가 파리의 광장에서 팔았어요. 그 필름을. 이게 몇 년도였어요? 2000년 초반이었나? 뭐 그랬는데 그 배낭 가방을 앞에다 딱 놔두고 거기 앞에 돗자리 같은 종이 하나 깔아놓고 광장에서요? 네. 주변에 뭐가 있었어요? 주변에 사람들 공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앉아서 사진 찍는 사람도 있었고 뒤쪽에는 카페 있고. 네 그런 쪽에 네. 대부분 다 자유스러웠어요. 네. 자유스럽고 그런데 제가 그 카페처럼 생긴데 그 뒤에 가보면 박스 있잖아요. 박스에 한 귀퉁이를 뜯어와가지고 거기다가 그 갈색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카드보드 박스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적을 게 마땅찮잖아요. 카운터에 가서 좀 두꺼운 펜 없냐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찍찍 적어가지고 해놨더니 하나당 10,000원에 팔았었어요. 근데 여행하던 다른 애들이 와서 다 사가지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뭐 필름 몇 유로 이런 식으로요? 네. 그 유로 안 받았고 전 달러를 받았어요. 왜냐면 물론 유로를 받으면 그 쓸 수는 있었는데 달러가 가치가 좀 괜찮았었거든요. 와 진짜 뭔가 네. 훌륭하시다. 다 계획, 다 치밀하고 네, 계획적으로. 왜냐하면 환전하면 나중에 또 이중으로 돈 들까봐 뭐 달러는 나중에 놔두면 또 계속 오르고 이런 게 다 하니까 네. 그때 또 여행 경비를 충당을 또 했었고요. 아니 근데 네. 그때 2000년도 초반에 네. 혼자 가셨던 거. 제가 원래는 혼자 가려고 했는데요. 저희 과에 또 친한 친구들 있고 선배 한 분이 있는데 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유럽에 나가볼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겁이 많아서. 결론적인 거는 네. 그 3명과 함께 나갔었는데 다 떼놨죠. 일주일 만에 우리가 나가기 전에 약속했던 게 있었어요. 서로 비싼 비용을 가지고 어렵게 나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물론 싸우지도 말자라는 그런 약속도 했었는데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게 생기면 언제든지 따로 떨어져서 여행을 합시다라고 서로 했었거든요. 선배님들하고도 그랬었고 그런데 한 일주일 만에 다 헤어지고 안 좋은 감정으로요? No, 아닙니다. 한 명은 난 북유럽이 보고 싶어졌어 해서 북유럽 가고요. 저는 이제 남부 쪽으로 좀 더 내려가고 싶어 했고 남은 2사람은 절대 우리는 떨어질 수 없어 이래서 이렇게 둘이 묶어줬죠. 그래서 저희가 1달 반 거의 2달 가까이 저희가 여행을 잡아서 했는데 마지막 날 암스테르담에서 만났어요. 공항으로 가는 기차에 문이 싹 열렸는데 전부 다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연스럽게요? 네. 물론 비슷하게 이동하니까 했겠죠. 네. 그래도. 마지막은 어차피 로그아웃 자체가 암스테르담이다 보니까 거기서 만난 건 당연한데도 그때 너무 웃겼어요. 한 명은 바지가 다 떨어져 있고 나머지 2명은 뭘 했는지 얼굴이 새까맣게 타 있고 저만 잘 먹고 잘 지는 것 같아가지고 했었는데 또 그렇게 여행을 지금도 나간다면 혼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오지나 사실은 혼자 다니면 안 되는 지역은 있어요. 있죠. 네, 그럴 때는 현지에서 같이 부킹하셔도 돼요. 같은 여행자끼리 부킹하셔서 또 친하기도 친해지고 하면 되는데 이제 2번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파리에 머물고 있었을 텐데요.
프랑스 남부 쪽의 니스 해변 쪽에서 파리로 올라올 때 만났던 한국인 언니들 3분이 있었어요. 그중에 한 분하고 너무 친해져 가지고 한 3박 4일을 같이 조금 파리에 올라와서 있었는데 같은 게스트하우스도 잡아서 있고 그랬었거든요. 같이 나이트도 가고. 근데 그 언니가 자기 친한 친구가 가족이 이민 와서 파리에서 식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만나보고 싶어서 같이 갈래? 라고 해서 저는 식당이니까 맛있는 거 얻어먹을 생각에 오케이 해서 따라갔었는데 그 친구분은 지방에서 국립미술대학에서 대학생으로 있다 보니까 올라오는 게 이 언니가 출국하는 나이가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하고만 인사를 하고 이제 우리는 각자 또 다시 돌아갔는데 저보고 제가 이제 프랑스를 떠나기 전에 이 친구를 좀 만나달래요. 그래서 사진 좀 찍어 와서 한국 오면 좀 전해달래요. 자기한테 너무 보고 싶은 보고 친구라고. 싶다고. 오케이. 해서 저희 시간을 또 쪼개서 갔죠. 근데 이 언니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떤 점이요? 같은 미술 쪽이기도 하고 일단은 조금 다른 분위기의 카리스마가 너무 있는 분이다 보니까 와 멋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언니가 야 너 좀 머물러. 네. 어차피 박력 저는 있으시다. 정해진 그거는 딱히 없었어요. 왜냐면 발길 닿는 대로 가자라는 게 제 첫 번째 컨셉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조금 넘게 일주 반 정도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식당에서 하고요. 네, 한일식당이었나요? 거기 어머님께서 운영하신 게 한인 식당이었어요. 그때 앙드레김도 오시고 그래서 음. 테이블이 5개밖에 없는데 거기 와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앙드레김을 거기서. 프랑스에서 처음 네, 보셨어요. 한국서도 못 보는 분을 거기서 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낮에 그런 서빙도 하고 저녁에는 언니랑 같이 나가서 놀고 네. 술 한잔 와. 하면서 또 그 파리의 또 그런 낭만을 또 있죠. 즐기고 네. 또 현지인이 들려주는 또 얘기는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었다라는 게 네,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저 거기서도 알바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 나중에 돌아왔을 때 돈이 남았어요. 저는. 돈 모으고 네, 약간 분명히. 외국에 가서 노동하시고 오신 거. 저는 노동 팔고 플러스 놀이. 노동. 네, 맞아요. 다 했었어요. 그 네. 언니분이랑 이제 낮에는 알바하시고 음. 저녁에 나가 놀 때 네. 이제 디스코텍 같은 데도 가고 또 뭐 하셨어요? 광장 같은 데서 네. 맥주를 많이 마셨었고요. 그리고 이 언니가 그 에스프레소를 굉장히 즐겨 마시더라고요. 저는 에스프레소를 마셔본 적이 없거든요. 매우 유러피언 네. 스타일이시네요. 왜냐면 한국에서 한번 마셔봤는데 너무 습고 이런 걸 왜 마셔라고 해서 다시는 안 마시리라 했는데 거기서 한번 마셔봤어요. 그 언니 따라서. 그 언니를 잘 만나요. 그래서 마셔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지금 한국 들어와서 계세요. 이제는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네. 프랑스 쪽에서 계속 생활하시다가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서울에 계시더라고요.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만나셨어요? 만나기로 했어요. 아, 약속 잡으셨구나. 네. 또 그때 만났던 언니들하고도 얼마 전에 또 재밌게 만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돼서 다 같이 좀 보기로 했어요. 아니 그때 네. 이제 프랑스에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받으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네. 사진을 찍고 성공을 하셨나요? 사진을 찍고 한국 돌아와서 사진을 줬죠. 사진을 반응 네. 어땠어요? 너무 고맙다라고 해서 그때 맺어진 인연이 지금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언니들은 저를 보면 그때 당시 젊었던 자신의 모습이 계속 생각난대요. 물론 우리는 이미 나이가 좀 들었지만 그때 되면 저만 보면 그때 당시가 계속 이제 회상이 되고 굉장히 기분 좋다라고 해줘서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마무리 질문 몇 가지를 한번 네. 해볼게요. 지금 게스트하우스도 그렇고 네. 그 전에 여행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인연? 음. 인연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게스트하우스도 알았던 분이 모르는 분에게 추천을 해서 입소문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분은 우리는 서로를 모르지만 매개체 어떤 한 분을 통해서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미 친근감이 생긴 상태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프랑스에 계셨을 때도 똑같아요. 모르는 분들을 어떻게 우연하게 만났지만 또 그게 매개체가 돼서 인연이 그 상대방 사람이 인연이 돼서 되게 신기하게 이어지는 이런 현상.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생각을 해봤죠. 생각을 해보고 제가 게스트하우스 아침에 같이 식사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각자 온 서로 타인이지만 우리는 같이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식구야. 음. 그렇게 해서 묶어줬었어요. 묶어주면 사람들이 그 순간 달라져요.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져요. 좋아지면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했었고 남다른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계속 그 인연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한 거는 분명한 것 같고 인연이라는 거는 저는 노력을 하고 공을 들여야지만 그런 인연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거 아니면 그냥 정말 스쳐서 한번 스쳐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저 사람은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참 좋은 것 같아라고 하면 그 사람이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또 내가 미리 연락을 하고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닦아가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만나면요. 어제 만난 사람 같아요. 지영님께서는 좋은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그 연을 이어가는 힘도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모두가 다 이렇게 좋은 관계들을 쌓거나 좋은 기회를 항상 캐치를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노력을 의식적으로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공감을 하려고 되게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 또 어떤 거를 원할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측에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내가 뱉은 말은 무조건 나는 지킨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는 게 낫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시간이 아까운 듯이 상대방의 시간도 아까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든지 이 사람하고는 어떤 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신뢰적인 부분까지도 나갈 수 있거든요. 네. 새로운 시도를 되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지만 좀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네. 어떤 한마디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우선은 한 번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두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글로 적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적다가 보면 사실 이 두려운 게 별게 아닌 게 많거든요.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잘 골라내고 이건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는 실행해야겠어라는 결심을 얻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단점을 다 적어보면 분명히 보여요.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것이. 네, 정말 이거 글 쓰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 방법 정말 좋은 것 같네요. 그냥 맞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보단. 마지막 게스트분이 남겨준 질문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저 며칠 전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시기였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이 있어요. 그 저녁 향이 있어요. 그 저녁 향이 문득 느껴지면서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흰 구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 그거 보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몇 시였어요? 지금은 조금 어두워질 때니까 6시 한 30 몇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구나. 나는 여전히 이 멋진 하늘과 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향기를 맡을 수 있어서 난 멀쩡하게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저 우연찮지만 사실 별거 아닌 부분이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나를 또 일으켜주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게 이런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꽤 자주 자연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별거 아니고 매일 보는 거일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들은 문득 그런 향기가 나면서 자연의 어떤 모습, 진짜 구름에 햇살이 비추는 그 각도 하나, 네. 아니면 그림자. 아니면 네. 노을의 그 그라데이션, 아니면 네. 그냥 바람에 풀이 흔들리는 한 모양만 보고도 정말 내가 살아있구나, 또는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어떤 되게 좋은 기억이 나지만 네, 뭔가 맞아요. 좋은 기억이 떠오르거나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우리의 매일매일은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이 해가 뜨고 해가 진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분명히 달라요. 그 다름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린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